숫자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51.9%입니다. 다음 달 9월 16일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확률입니다. 내릴 확률이 아니라 올릴 확률이에요. 같은 회의에서 동결 확률은 48.1%입니다. 시장은 이미 인하 가능성을 낮췄고 동결보다 인상에 더 많은 돈을 걸어놨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26%입니다. 2007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이후로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국제 유가는 어제 하루에만 5% 급등했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지금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S&P 500 종가는 7,753포인트, 사상 최고치에서 딱 0.51% 아래입니다. 악재가 다 나온 자리에서 나온 종가예요. 이 세 가지 숫자는 전부 사실이고 어느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조합을 위험 신호로 읽지 않습니다. 뉴스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세 숫자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하실 건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 인상 확률이 실제로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둘째, 국채금리 5%대가 무슨 뜻인지. 셋째, 그런데도 지수가 버티고 있는 이유. 넷째, 최근 하락이 시장 조정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앞에 두 개는 걱정해야 할 이유이고 뒤에 두 개는 걱정을 덜어도 되는 이유예요. 양쪽을 다 보고 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률이 올라간 것과 실제로 인상이 된 것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지난 경제 사이클을 보여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내일 나올 물가 지표를 맞추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기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꺼내보실 수 있게 채널에 계속 쌓아두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자 CME 패드워치의 베팅 현황입니다. 맨 윗줄이 9월 16일 회의입니다. 3.5에서 3.75% 구간, 지금 그대로 두는 동결이 48.1%, 3.75에서 4% 구간, 한 번 올리는 게 51.9%입니다. 인상이 동결을 넘었어요. 그런데 더 봐야 할 건 아랫줄입니다. 10월 28일로 내려가면 동결이 35.3%로 줄고 그 아래 인상 쪽 확률을 다 더하면 64.7%가 됩니다. 12월 9일까지 가면 동결은 19.2%뿐이에요. 10번 중 2번입니다. 나머지 8번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불과 나흘 전인 8월 7일에는 9월 인상 확률이 44%였습니다. 그날 7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취업자 수가 2만 3천 명 줄었고 5월과 6월 수치도 합쳐서 10만 3천 명이나 아래로 굳혀졌어요. 고용이 나빠지니까 인상 확률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어제 유가가 5% 뛰면서 나흘 만에 51.9%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달 연준 회의에서는 12명 중 3명이 이미 올리자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2명 중 3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시점만 보면 인상을 기본값에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럼 왜 시장이 인상을 걱정하는지 채권 쪽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20년 차트입니다. 지금 이 금리가 5.26%예요. 차트 오른쪽 끝이 계속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왼쪽 끝을 보시겠어요? 2007년 딱 그 높이입니다. 그 사이 19년 동안 이 선은 한 번도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1% 아래까지 내려갔던 선이에요. 30년물이 왜 미국 증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게 미국 주택담보대출 30년 고정금리와 우량회사채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사는 사람의 이자도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선이 올라가면 주식에도 압박이 옵니다. 안전한 채권에서 5%가 나오는데 굳이 위험한 주식을 살 이유가 줄어드니까요. 10년물도 4.71%까지 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10년물의 진짜 고점은 2023년 10월에 5% 근처였습니다. 지금은 그때 구간에 다시 들어온 정도이고 고점을 넘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전부 금리 인상 때문만은 아니에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하는데 물량이 늘면 가격이 밀리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시장을 위협하는 큰 문제입니다. 금리 수치는 지금 절대 낮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조건을 그대로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상 확률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장기 금리는 19년 만에 최고 구간입니다. 유가는 하루에 5% 뛰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협상은 막혔고요. 정석대로라면 성장주가 먼저 무너지고 나스닥이 크게 빠져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어제 나스닥 100은 0.34%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보합입니다. 유가가 5% 급등한 바로 그날 나온 숫자입니다. 더 봐야 할 건 그 직전 주간이에요. 지난주 미국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올해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자가 줄었다는 나쁜 지표가 나온 주에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 뉴스들을 다 읽고 나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지난 몇 주간 분명히 아팠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반도체가 크게 빠지면서 다들 조정이 왔다고 했던 그 시기요. 지수가 이렇게 멀쩡한데 그때 빠진 건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갈림길입니다. 이 차트 한 장이 답입니다. 6월 23일 고점을 똑같이 맞춰놓고 두 ETF가 그 뒤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겹쳐놓은 거예요. 캔들로 그려진 쪽이 IGV, 소프트웨어 ETF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등이 들어있죠. 파란 선이 SOXX, 반도체 ETF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이 들어있어요. 오른쪽 끝 숫자를 보시겠어요? IGV는 플러스 19.5%입니다. SOXX는 마이너스 12.34%예요. 같은 기간, 같은 기술주 안에서 격차가 31.8%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 금리 때문에 성장주가 통째로 눌렸다면 두 선이 같이 내려갔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는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돈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나스닥 안에서 자리를 바꾼 겁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소프트웨어와 빅테크로 옮겨간 거예요. 모건 스탠리도 같은 진단을 내놨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반도체는 순환매 때문에 당분간 신고가를 다시 쓰기 어렵고 대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가 매력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한 섹터에 쏠려있던 무게가 풀리는 과정인 셈이죠. 이게 왜 좋은 신호일까요? 한 섹터가 지수를 다 끌고 가는 구조는 그 섹터가 꺾일 때 지수도 같이 꺾입니다. 무게가 나뉘면 그만큼 덜 흔들려요. 지수가 버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는 동안 다른 쪽이 받쳐준 겁니다. 섹터로 보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 종목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왼쪽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31거래일 동안 47% 올랐습니다. 어제 종가 $506예요. 이 종목 올해 상반기에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23% 급락했습니다. 2000년 이후 가장 나쁜 반기를 보냈어요. 7월 초에 $390였던 주가가 지금 $506입니다. 오른쪽은 팔란티어입니다. 31거래일 동안 69%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두 차트 모두 실적 발표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의 방아쇠는 실적이었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전 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이었으나 시장은 항상 살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오르거든요. 그 돈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앞장의 차트입니다. 반도체가 12% 빠지는 동안 그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스닥이 악재를 맞고도 버틴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엔진이 하나 꺼지는 동안 다른 섹터의 엔진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지수 투자와 개별 종목 투자의 차이가 정확히 여기서 나옵니다. 반도체 종목만 들고 계셨다면 지난 한 달 반이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만 들고 계셨다면 축제였겠죠. 그런데 나스닥백을 들고 있으면 이 둘이 한 계좌 안에 다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 맞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수를 기본으로 두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9월 인상 확률 51.9%. 이 숫자가 뭘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예측이 맞은 기록이 아니라 지금 시점의 베팅 상황입니다. 나흘 전에는 44%였고 고용지표 하나에 이만큼 움직였어요. 내일 밤 9시 30분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시장 예상은 3.4%인데 이 숫자에 따라 51.9%는 또 크게 움직일 겁니다. 확률은 그런 성질의 숫자입니다. 그럼 실제 기록을 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3.75%입니다. 고점은 2023년 7월에 5.5%였어요. 그 뒤로 오늘까지 3년 1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실제 금리 인상이 몇 번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동결과 인하만 있었고 그렇게 1.75%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그 3년 동안 금리 인상 이야기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왔습니다. 물가가 튈 때마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실행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률은 뉴스 하나에 움직이지만 실제 인상은 연준 위원 12명이 모여서 표를 던져야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고용이 꺾이는 국면입니다. 취업자가 줄어드는 국면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중앙은행이 가장 피하고 싶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쉽게 변동해도 실행은 그만큼 쉽게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51.9%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률과 실행 사이의 거리를 알고 뉴스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22년에 연준이 금리를 무섭게 올렸을 때 미국의 높은 금리와 감당 못할 부채를 근거로 경제 위기와 대공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 논리가 일리 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그래왔듯 나스닥백은 우상향했습니다. 최근 1년만 봐도 25.8% 올랐어요. 20년, 3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붕괴를 맞추겠다고 기다리면서 현금으로 앉아 있었다면 그 상승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위기를 예측한 대가로 상승을 통째로 지불한 거죠. 그래서 확신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설계로 버팁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수는 짧은 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언제든 조정은 가능합니다. 호르무즈 협상이 계속 막히면 유가가 더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밀리면서 인상 압력이 진짜로 커집니다. 다만 여기에 관점을 하나 얹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3일 약 3달 뒤입니다. 이 시점에 정책으로 큰 하락을 만들 이유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만약 생긴다고 해도 V자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해 3월 관세 국면이나 올해 4월 전쟁 국면처럼 정책과 지정학 이슈에서 비롯된 조정은 그만큼 회복도 빨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큰 하락이 두려우시면 초단기채의 비중을 조금 늘리고 분할 매수의 기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3달에 나눠 살 걸 6달로 늘리고 6달을 1년으로 쪼개는 거죠.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모두 팔고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오늘 확인한 건 3가지입니다. 인상 확률은 과반을 넘었지만 CPI 결과에 따라 그 확률이 언제든 다시 크게 내려갈 수 있으며 실제 인상은 3년 넘게 0이었다는 것. 최근 하락은 시장이 아니라 반도체 안에서 벌어진 자리 바꿈이었다는 것. 그리고 미국 지수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나스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주는 공포를 객관적인 해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